여러분은 혹시 97년 외환위기 때 사라진 충청은행을 기억하십니까? 최근 충남도를 중심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은행의 설립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서면서 추억의 충청은행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금융업의 판도가 빠르게 바뀌면서 기존 은행들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방은행이 생긴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또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충청권 지방은행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김영명 경제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박만기 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밭대경제학과에서 류덕희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남대 경영학과 이진호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익이 우선이겠지만은 대시민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서비스도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충청권 지방은행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저희가 IMF 당시 상황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실장님, 그때 충청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북은행도 두 은행이 차례로 문을 닫았고요. 23년 정도가 지났다고 하는데 다시 충청권 지방은행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지방은행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지역 역외 유출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지원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유는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은 시중은행 그다음에 지방은행 그다음에 제2금융권 이런 식으로 금융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충청권에서는 시중은행 그다음에 제2금융권 그 사이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 존재함에 따라서 대전, 충남 기업들이 받는 이자율, 대출율은 3.6% 되고 경남의 같은 경우는 3.23%로 굉장히 저렴한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요. 저 충청 지역의 기업들이 평균 대출률이 한 1억 2천 정도인데 경남이나 대구나 부산 지역은 한 2억 이상으로 대출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기업이나 충청권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알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들이 비싼 이자를 내고 그것도 더 많은 돈을 쓰지 못하고 적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센터님,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죠. 충남도가 지방은행. 그 실장님이 잘 말씀하셨고 약간 좀 보충 설명 좀 드리면은 먼저 이제 금융의 이제 접근성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2010년에서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4,645개에서 2021년 6월 기준으로 3,493개로 약 1,152개가 줄었습니다. 지점들이. 시중은행의 점포가요? 점포들이요. 그런데 이제 지방은행을 갖고 있는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기간에 867개에서 877개로 오히려 큰 수는 아니지만 10개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광주나 전북 같은 경우에서는 7개, 14개 이상 이렇게 늘었거든요. 이것을 뭘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그렇게 이제 시중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그 IT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지점이 단가가 비싸져서 공백이 생기는데 오히려 지방은행에서는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 필요성을 반증하는
예. 그런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한 이제 좀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충남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뭐 충청권 전체지만 충남이 좀 대출 같은 경우서 1인당 업체 대출 금액이 약 한 1.1억 원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지방은행을 갖고 있는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2.2억, 대구는 한 2.1억 원. 네. 그러니까 얼추 보더라도 한 1억 정도는 충분히 더 대출을 늘릴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우리가 좀 불이익이 있다. 네.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고요. 또한 네. 다른 수치 같은 경우도 충분히 보여줍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선 수신이 2020년 약 2,631조입니다. 여기서 예금하고 비은행, 예금하고 네. 비은행하고. 근데 여신 같은 경우에서는 3,879조로 약 그러니까 한 150% 정도의 그러니까 기본이 수신이 100이라면 네, 네. 여신을 한 150% 합니다. 여신을 네, 한 네. 50% 더 하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수신이 약 그 예금하고 비은행이 한 79조인데 네, 네. 여신은 72조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한 약 한 10% 정도 오히려 여신도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 정황을 봤을 때 저희들이 그 지방은행이 없음으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피해와 금융의 네. 접근성, 그다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대적인 그러한 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은행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돈을 빌리기도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교수님, 그 뭐 기사에도 났던데 IMF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두 가지가 좀 저도 떠오릅니다. 아, 은행도 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 왜 충청권 은행만 망하지? 이 생각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때 예. 뭐 대동, 동남, 경기 뭐 5개 은행인가가 문을 닫았잖아요. 예. 지금 뭐 두 분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말씀하신 기대 효과들이 저희가 지금 지방은행을 만든다면 어떻게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충청은행 퇴출 이후에 엄청나게 네네.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 충청은행이 퇴출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 네. 이거를 생각해 보면 왜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이제 독자적으로 생존한 은행들이 전북은행, 그다음에 대구은행, 부산은행입니다. 네. 가까운 전북만 하더라도 직원 규모가 약 4,000명, 네. 큰 은행인 부산은행은 약 8,000명 정도 되고 자산 규모도 1조 내지 3조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충청은행이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적어도 그 직원 규모가 약 4,000명 이상, 네. 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 되는 대기업 하나가 충청권에 네. 이렇게 살아있다, 뿌리를 혹은 내리고 유치한다. 있다. 이 정도 네. 효과입니다. 이건 네. 효과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측면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방은행이라는 것이 지방자치의 완성판이다. 이쪽에 네. 실물 경제가 있고 네. 금융 경제가 있는데 네. 지방 자체가 완성되려면 실물과 금융이 함께 네. 떠받쳐서 경제 자립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역사가 긴 그런 나라들은 네. 지방은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착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금융 구조개혁 과정에서 도시은행은 22개를 4개로 줄였어요. 네. 그런데 지방은행은 1현 1지방은행 네. 원칙을 지켜서 네. 64개 지방은행을 지금도 살려놨습니다. 네. 우리도 외환위기 때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다면 네. 지방은행이 퇴출 안 됐겠죠. 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지방은행이 있으면 크게 중소기업 대출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네.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60% 이상을 권고하고 있고 시중은행은 4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통계를 보면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과 있는 지역을 비교하면 네. 한 10%포인트 이상 중소기업 대출이 있는 지역이 훨씬 많아요. 네. 그다음에 그러한 그 부수 통계로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 충청 지역의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이 지역 중에서 가장 높아요. 중소기업 대출 이자.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이 예, 예. 3.6%로. 그러니까 지방은행이 없으니까 그만큼 지역의 영세 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본다. 그런 네. 얘기고 지방은행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대기업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지방 정부하고 공동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고 네. 관계 대출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같은 이런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네. 특히 또 우리 대학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
그렇죠. 지방은행들은 지역 출신만 뽑아요. 네. 그런데 시중은행들은 지역 출신 거의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4,000명 내지 8,000명 정도 지역 인재를 지역 대기업에 취업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지방은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의 완성이 지방은행이라는 말씀 좀 많이 와닿는데요. 예. 이 교수님 뭐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은행 설립되는 은행하고 거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네. 은행은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 그러니까 자금의 공급 또는 수요 모두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이러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관계금융을 형성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물론 이건 좀 긴 호흡이 필요하긴 하지만 관계금융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지속된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런 이제 은행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제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기업이 됐건 가게가 됐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도 네, 네.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이들은 본인들에게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기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낮은 금리,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낮은 네.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네. 수신을 하더라도 높은 가상금리를 얻는다거나 이런 측면들은 좀 충분히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네. 그런 이제 시장 참여자 외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지방의 은행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지방 경제가 잘 굴러갈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방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확보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네, 있을 네. 것이고 이런 간접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지역 대학에서 가장 기대하는 바는 사실 학생들의 취업 네, 문제거든요. 일자리. 예. 은행에 직접적으로 금융권에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네. 그러면 채용 시장도 이제 커지겠죠. 긍정적으로 예.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좀 복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이제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아니 네 분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좋은데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을 정도인데요. 뭐 지금 현재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지금 대전, 세종, 충남북 4개 시도를 이끌고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실장님 일단 좀 설립 추진 진행 상황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희 도에서 이제 3월에 본격적으로 전문가 토의를 시작을 했고요. 네, 네. 4월에 이제 금융당국 방문했고, 그다음에 6월에 집중 토론을 개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6월에 또 이제 4개 시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58.4%가 지방을 설립을 동의를 했고요. 이게 충남 도민입니까? 아니면 대전, 세종, 충청 다 충청권 도민들입니다. 5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7월에는 이제 기존의 실수를 재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저희 행정기구에 TF팀을 네네. 구성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8월에는 4개 시도지사 행정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연구 용역 과제로 네네.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9월에는 이제 우리 충청남도 시군 시장 네네네. 군수님들 모여서 공동 협약을 채택을 했고요. 네네. 앞으로 11월에는 4개 도지사님들이 공동 협약을 추결하고 12월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단하고 내년도에는 22년도에는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네. 좀 더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23년도에 설립 인가를 낼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앞으로 남은 좀 굵직굵직한 스텝들만 추려보면 다음 달에 일단 4개 시도지사가 협약을 맺고요. 예, 예. 2023년에 설립 인가를 받는 걸 목표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후년이네요. 예. 센터님, 충청권 제외하고 물론 강원도도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지방은행이 있잖아요. 근데 충청권이 좀 롤모델로 따라갈 만한 이런 지방은행 같은 게 좀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아직 사실은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고민 중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네.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건 뭐냐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지방 은행들을 벤치마킹하지만 네네. 그대로 100% 베끼지는 않는다. 좀 네네. 창조적인 우리 충남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데 좀 방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아무래도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가자라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부분들에 대한 모델은 나중에 좀 이따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공공성 부분들도 네, 아까 서민에 대해서 특히 부분에서 이제 그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예컨대 이제 중근위 모델 같은 경우도 네, 10% 중반이 아니라 10% 이하로 갈 수 있는 모델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네, 네. 또한 이제 서민들한테 그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나 혹은 기존의 대부업이나 이런 데서 대출받고 네. 있는 분들 얼만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네.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기본적으로 좀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보고, 예,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녹화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은행이 생긴다면 자본은 어떻게 조달을 하는 겁니까? 물론 대전, 세종, 충남북 4개 시도가 있지만 이게 쉽게 말해서 국민 세금으로 세우는 은행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기본적인 구상 같은 것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방은행의 자본 조달은 뭐 상법상으로는 뭐 250억 이상만 되면 되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제가 2012년 한국은행하고 같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네네. 그 본점 하나에 지점 10개 정도 가정을 해도 네네. 2,500억 내지 3,000억 정도 3,000억 이렇게 돼야 정도요? 독자 예. 생존 가능하다 이런 네네. 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지방은행 설립 문제는 이 경제적 접근하고 정치적 접근을 함께 해야 됩니다. 네네. 제가 이걸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경제적 접근만 해가지고는 논리적 접근만 해가지고는 네네. 안 된다 네네. 하는 거를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제가 체득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나라 지방은행이 설립된 것 자체가 정치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67년에 대통령께서 1도 1지방은행 만들어라 라고 이제 연도교수에서 말씀하신 후에 68년에 충청은행이 만들어졌고 네. 71년까지 10개 도에서 지방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98년에 퇴출할 때도 어떤 은행을 퇴출할 거냐 하는 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지방은행을 주로 퇴출시킬 거냐, 일본처럼 상업은행을 주로 퇴출시킬 거냐 하는 건 네. 정치적 결정이어야 되고 지방은행 중에서도 어느 정도로 퇴출시킬 거냐 하는 것도 정치적 결정이죠. 네. 그런데 그때 뭐 BIS 비율을 들이댔지만 네네네. 결과를 놓고 보면 영남과 호남의 그 정치력이 센 그런 네. 지역은행, 지방은행들은 다 살아남았고 정치력이 약한 충청, 강원, 경기만 다 사라졌단 말이죠. 충청은행의 예, 경영 BIS 상태가 비율은 워낙 예. 나빠서 BIS 비율은 예, 제가 예. 그때 다 데이터를 알아요. 네네네. 차이가 0.몇 %뿐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그 결정을 몇 개로 없앨 거냐, 네. 몇 개로 살릴 거냐 하는 다 정치적인 것이죠. 정치적인 그다음에 결정이었다. 예. 우리나라의 이제 그 외환위기 이후에 정책, 금융 당국의 가장 핵심 그런 생각이 뭐냐면 거대화, 규모를 크게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네, 전부 은행을 통폐합시켜가지고 한 금융 지주회사 한 4개, 5개로 통합시켜 버렸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결국 해외 자본들한테 다 팔려버렸어요. 네, 네. 지금 은행들, 시중은행들 다 60%, 70% 해외 자본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지방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 상공인도 대출은 그 사람들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은행 설립해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지방은행을 설립할 때도 논리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중소기업 대출, 지역 균형 발전, 고용 창출 이런 여러 가지 네. 논리를 들이대서 지방은행을 만들어야 된다고 설득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미국의 예를 든다면 지역 균형 발전법, 그러니까 지역 재투자법 네, 혹은 네. 일본 같은 데도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관계금융 촉진이라든가 네, 혹은 네. 그런 거에 관한 지침이나 법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역금융 어떻게 키울 거냐가 다 있고 외국 사례를 보면 대체로 거대한 상업은행들은 네. 도매금융이나 이런 그 해외 금융을 담당하고 전체 예대출의 20-30%밖에 차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지방은행이라든가 지역금융기관들이 다 차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아주 그 기형적으로 네. 시중은행들이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은행 네. 10%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기형적 구조를 어떻게
지역 균형 발전, 지금은 이제 거대화, 글로벌화 이런 논리가 팽배하니까 네. 그런 논리에 따르면 지방은행 만들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혹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금융 같은 걸 강화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역금융 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법제화하고 지방은행 하나씩을 다 만들어서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이런 정책을 피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교수님께서 앞부분에 뭐 자본금이 한 2,5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가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전, 세종, 충남북 4개 시도가 출자를 할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요. 출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부분도 사실 궁금하고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느 분이 그것도 뭐 제가 조금 보완 설명해드리면 뭐 법상으로 직접 출자는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아, 자치단체가요? 아까 제가 정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네. 지난번 2012년에 우리 이제 대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네네. 충청은행, 지방은행 설립 추진했다가 한번 실패라는 경험이 했었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절대 안 해주겠다는 입장이 강하니까 네네. 그런 분위기를 아는 그런 지역의 상공인들이라든가 혹은 개인들이 출자하거나 투자할 이유가 없죠. 지역의 자본이 민감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그래서 일단 정치적으로 중앙정부나 혹은 이쪽 이쪽 정치권에서 우리나라도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니까 지방은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정책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은행 신청해도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되면 되겠다는 가능성만 보이면 지역의 이제 향토 기업들이라든가 혹은 빅텍 기업들이라든가 혹은 지역에 연구를 두고 있는 금융 지주사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든지 투자할 겁니다. 가능하다고 보이면.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상당히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죠. 분위기만 좀 조성이 되면 자본을 모으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다. 않을 겁니다. 네. 이 교수님,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근본적인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거대한 시중은행들도 점포수를 줄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주위에도 은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위기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카카오뱅크, 단적인 예입니다만. 이런 은행들도 지금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금융업이 급변하는데 지방은행 인재 생겨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 근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수익성 측면에서 걱정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같은 맥락입니다. 이걸 보면 사실 지방은행이 오히려 더 경쟁에 노출 정도가 더 심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중심의 시중은행이 전국에 퍼져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ICT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얼마 전까지 지난주에도 또 하나 생겼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지역 내에서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라든지 제2금융권과의 경쟁도 노출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방은행, 지역은행으로서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의 기본은 자연스럽게 수신을 통해서 여신을 제공하는 말 그대로 신용을 창출해내는 역할이거든요. 좀 전에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게 과거에 몇 년 전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할 때 정부에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양극화되어 있는 대출 시장에서 중금리 대출 시장을 타겟으로 어떻게 보면 중저신용자들이 고금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끌어안아서 금융으로 좀 끌어안아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방은행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했을 때처럼 타겟 고객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크게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또는 지역 내 중소기업, 상공인들 또는 자영업자, 또 지역 주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들도 신용도가 스펙트럼이 아주 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에게도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실장님도 그렇고 그 지방 정부에서 준비하시면서 보다 더 구체화하지 않을까 싶고 네. 한편으로 또 기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지금 타겟국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신용도를 가진 분들, 저신용자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지역의 상공인들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돈 벌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중은행이 2019년도 시중은행의 이제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4대 시중은행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다만 그래도 지방은행도 네. 한 2천억 정도, 6개 지방은행이 한 2천억 정도 수익률이 나고 있고요. 네. 한 개 단순 비교를 했을 때 한 개의 은행, 지방은행이 한 3, 4억대의 수익을 예, 갖고 예. 있고요. 뭐 그래서 수익성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익성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될 것들은 네네. 그 대기업 네. 죄송합니다. 네, 시중은행은 대기업 위주의 대출을 그렇죠. 하고 예. 있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은행업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중은행들은 지점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네, 네. 폐쇄했고 그다음에 또 인터넷 뱅크에 의해서 굉장히 중앙 집권적으로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기 저도 은행 점포 갔던 기억이 뭐 거의 뭐 담보대출이나 받을 때나 갈까 뭐 다 모바일 아니면 인터넷 뱅킹을 쓰니까요. 오히려 근데 이 그 은행의 위기가 예, 이 예. 그 지방은행에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까. 역설적, 역설적으로 역발상이군요. 그러니까. 예, 역설적으로 예. 그런 그 빈사각지대의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해가지고 네. 우리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이라든지 상공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좀 높여준다면 네. 오히려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 약간 아, 예, 예, 그 말씀해 설명을 우리 주시죠. 예. 실장님 좋은 말씀을 하셔서 네, 우리가 네.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예 중에서 아시겠지만 홍성에 이제 모 은행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 지점이 서산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제가 네. 보면서 느낀 게 시중은행 시중은행 중에 지점이요? 예, 하나인데, 예, 예. 근데 제가 보면서 그 딱 지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홍성에 그게 이제 서산으로 가면 그래도 한 40km, 50km를 그 금융의 불편함을 네, 주거래 은행으로 하던 고객들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조금 고급스럽게 소프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량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 보통 우리가 금융에서 본 그 집안의 숟가락 젓가락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애까지 있는 그 정보들을 모아서 네, 네. 자연적으로 그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대출을 받아도 그걸 통해서 충분히 성실하게 그 네, 대출을 네. 갚는다라는 예, 그 메커니즘을 그렇게 관계금융을 통해서 서로가 알아가야만 그런 그게 걸 가능합니다. 관계금융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게 그것이 충분히 지방은행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밀착형으로 가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다른 시도의 시중은행, 그 지방은행들도 예.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실장님 아까 그 교수님께서 본점하고 지점 10개 정도 설립 뭐 그 정도 규모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최소한 뭐 시작 단계에서부터 충남에 뭐 시군마다 하나 정도 그리고 대전도 뭐 5개 구가 있으니까요. 세종 풍부까지 하면 그럼 시작 단계부터 지점 규모가 어느 정도 좀 돼야 이 주민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아직 뭐 너무 이건 뭐 미래 얘기라서 좀 답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 뭐 예. 출자자 의도라든지 예, 그다음에 예. 저희들이 연구 영역에서 수익 모델이라든지 이런 예, 걸 좀 더 연구를 해봐야 지점수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아무래도 그래도 수익 구조에서 너무 많은 지점 설립은 좀 네, 위험하지 않을까. 지점 설립을 최소화하고 네, 네. 우리 인터넷 은행의 장점을 살려서 지역 밀착형 인터넷 은행을 그리고 지점을 설립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 과정에서 네, 네. 어떤 방식으로 지방은행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그 자금 조달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크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자본을 펀딩해서 만든다는 건 조금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지만 네, 네. 예를 들어 금융 지주회사 자회사 스타일로 만든다든가 혹은 빅테크 회사들하고 협업을 해서 네, 네. 자금을 유치하고 그쪽에 인프라를 활용한다든가 네,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을 취한다 그러면 네, 네. 뭐 지점 설립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특히 전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런 데 대한 비용은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또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은 운영 방식이나 철학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시중은행은 주로 이제 거래금융이라고 그래서 주로 국내 은행도 그렇고 해외 은행도 그렇고 주로 이제 도매금융이라든가 상업금융을 주로 많이 하고 대출할 때도 뭐 신용 평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냥 지점장의 권한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밀착금융이나 관계금융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지역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지역 기업이라든가 고객에 대해서 인포멀, 그러니까 비공식적 정보도 많이 알고 비록 담보는 좀 부족하지만 이 사장님은 신용대출 좀 해줘도 된다. 이런 관계대출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이제 지방정부하고 협력사업 같은 거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미국, 일본 같은 데 보면 지역 금융기관들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가 그런 다양성, 지역에 특화된 금융 이런 것들을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 궁금해진 게 오늘 뭐 제가 유독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 밀착형 서비스도 해야 되고 모바일 뱅킹이나 이런 거를 위한 전산 투자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지역에 제2금융권들이 있잖아요.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존의 점포들을 활용해서 지방은행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열려 있습니까? 그 부분은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고민 중에 있는 부분 그런 중에 하나, 고민하고 원 오브 있는데. 댐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 저축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신협이라든가 이제 농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금융이 상당히 지금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익이 나는 지점도 있을 거고 수익이 안 나는 지점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수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이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그것이 이제 수익성하고도 장기적으로 존재 가능하느냐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가장 큰 벽은 정부입니다. 금융위원회. 일단 은행 인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사실 대전시도 아까 류 교수님 거기서 막혀서 사실 지방은행 사업을 접은 거거든요. 그럼 과연 얼마 전에 고승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의해서도 굉장히 신중한 듯한 발언, 일단 좀 깊이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조금은 실망스러웠다면 실망스러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저희가 은행 설립 인가 받으려면 이 부분은 한 분씩 저희가 다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 교수님부터 이 부분 저희가 좀 차근차근 실타래를 풀어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얼마 전에 노벨 평화상 탄 혹시 그라민은행 아신가요? 그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전 세계에 좀 알린 그래서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세계적으로 곽강을 받게 한 금융 시스템인데요. 근데 사실 최근에 그 설립자인 유누스 교수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실패했다라고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선의에 의해서 작동되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지역은행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다들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물론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 또는 지역 소상공인들, 지역 중소기업들의 선의에 상당히 기대고 있고 또 그 설립 주체 또는 뭐 자본금을 조달하는 측면에서도 지역의 큰 손들이 뭔가 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선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실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유누스 교수가 이게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로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에만 그칠 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지역 주민 또는 뭐 경제 주체들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초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임팩트 투자라든지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뭐 ESG라고 하는 뭐 이런 측면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도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은행으로서 이제 충청권 지방은행이 뭔가 역할을 하려면 그런 식의 좀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역의 경제 주체들의 뭔가 삶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만한 큰 그림을 제시한다면 네, 네. 뭐 금융권이 됐건 뭐 지금 뭐 임기 말에 이제 정치권은 둘째치고라도 네, 네.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뭐 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이제 우리나라 금융 정책에 대한 그런 큰 틀을 보면 중앙 정부의 그 정책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1967년에 대통령 연도 교세에서 1도 1지방은행 원칙을 천명하고 그때 내세웠던 명분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아, 그때도요? 예, 그렇게 해서 지방은행들이 잘 커왔고 그 외환위기 이전까지 보면 우리 지역에 보면 충청은행이 지역의 영세 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 이런 데 대출을 많이 하고 사회 공헌 활동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외환위기 직후에는 글로벌 패러다임이 새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은 미국 스탠다드입니다만은 거대화, 대형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게 이제 딱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중앙 정부의 금융 정책 틀이 그 틀을 딱 그 새로 바꿔버렸고 그 이제 이쪽 은행 중심에서 전문 용어로 보면 시장 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뭐 특수성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혹은 이런 그 영세상공의 지원이라는 그런 공공성과 설립 목적 이런 게 다 무시돼 버리고 그냥 하나의 잣대로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 기조는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도 금감원이라든가 중앙정부의 대부분 관료들은 그 생각을 딱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설립한다 그러면 뭐 생존 가능성, 경쟁력 뭐 이런 걸 내세우면 다 반대 논리거든요. 내세우면서 안 된다 하는 걸 전제로 딱 깔아버리니까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외환위기 이후에 은행이 하나도 설립을 못했어요. 인가를 못 받아 인터넷 은행 빼고서.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새로 지방은행을 만든다는 것이 어려운 과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조한 게 이런 논리 개발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접근을 병행해서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개가 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 정치권부터 움직이고 중앙 정치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실무적인 얘기인데요. 예, 은행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7가지 요건만 충족된다면 지방은행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정량적 요건은 250억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일인 지분이 한 15% 이하여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정성적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금 조달 방법의 적성성, 주주의 책임성, 공공성, 도덕성, 영업 능력 이걸 충족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고요. 아무래도 교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어떤 제도를 정비하거나 이럴 부분은 크게 아직은 없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센터님, 예, 뭐 앞서 두 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 저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본도 그렇고 사실 이런 관계 금융이 가장 발달된 나라 중에서 전 세계에서 선진국형이다 그러면 일본과 사실 독일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독일에 보면은 이러한 그 관계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혹시 여러분이 이제 여행을 가시면은 빨간색으로 S자 놓고서 위에 꼭대기 하나 딱 점 치는 게 그 슈파르카스라고 우리로 해석을 하면은 저축은행이 있는데 이 저축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면 대충 수치만 보면은 그 독일의 지점수가 한 전체 지점이 시중은행까지 해서 24,000개인데 저축은행이 8,318개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약 34.6%의 그 저축은행이 있는데 주로 이제 관계금융 속에서 아까 그런 것을 철저히 잘 하고 그 각 그 지역마다 보통 보면 한 동네마다 한 5만이나 10만마다 그 저축은행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특히 중소기업은행도 강하고 특히 컨설팅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쪽에서 유학을 좀 해서 경험을 하는데
그때 이제 보면 컨설팅 어떻게 하냐 사전적으로도 사후적으로도 마찬가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플랜이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심사도 해주고 네. 모자르면 가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해준다. 예. 같이 함께 가서 상생하는 그런 구조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면서 네, 네.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인 모델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네 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뭐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도민들 아까 58%가 찬성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이 부분은 예. 뭐 그럼 예, 유 교수님부터 예. 저희가 지금 이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한다 그래서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까? 예, 이 메가시티의 이 문제를 좀 얹어서 저희가 멀리 보내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이게 성공하려면 사실은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서 네네. 지방은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네네. 아무도 반대를 못해요. 네네. 못하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만약에 지방은행이 설립된다고 그러면 직원 수 4천 명 이상, 네네네. 뭐 전부은행 정도 기준해도 그다음에 그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 정도 대기업을 유치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네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네. 정말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지역의 정치권,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학자라든가 주민들이 네. 합심해가지고 네. 이런 논리도 개발하고 정치적 노력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꾸준히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네. 금방 대개 보면 정치 시즌이 되면 막 이렇게 불었다가 네. 또 선거 끝나면 언제 그러냐는 식의 뭐 이렇게 네. 그걸 반복해 왔거든요. 예.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이런 노력을 지속한다 그러면 뭐 꿈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충청권에도 반드시 지방은행이 설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북은행의 직원 수가 4천 명이나 됩니까? 전북은행 정도가? 그렇죠. 아, 그런가요? 그럼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 생긴다고 저희가 그럼요.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뭐 마무리 발언 들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시간은 저희가 한 1분 정도씩밖에 못 들을 것 같은데 뭐 충청권 지방은행 사실 충북까지 포함을 하려면 그쪽 지역의 어떤 소외감 같은 것도 좀 어루만져야 되고요. 과제가 참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우리 이 교수님부터 저희가 한 1분씩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주민 공모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주민 좋지 공모. 않을까. 예,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의 그 금융 환경은 2012년 당시와는 많이 달라요. 네. 물론 뭐 저금리 기조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금융 자산의 규모가 상당히 확대됐거든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융의 역할이 아주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네. 이제 대출 시장에서의 금융의 역할이 아주 커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지방은행의 중요성도 지역에서의 역할 중요성도 아주 네.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네, 이런 토론 한번 더 해야 되겠는데요. 예, 교수님 1분 정도밖에 시간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은행 설립은 그 금융자치권 확립 차원에서 지방자치 완성을 해서는 정말로 필수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게 네. 혼신의 힘을 모아서 의견도 모으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라든가 정치권의 그러한 지역 금융에 대한 인식, 네. 그런 패러다임 이런 거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네. 꼭 지방은행을 해야 된다 하는 거를 네. 계속 인식을 심어줘서 네. 이번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을 설득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예, 센터장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이게 예. 보면은 그 유명한 그 미국의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유리잔에 반이 차 있습니다. 그럼 네. 반밖에 없느냐, 반이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가 지방은행을 봤을 때 어떻게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한 50% 계시고요. 예, 저는 약간 그쪽입니다. 50%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 부분들에서 저희들은 힘을 모아서 네. 그 우리가 좀 희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네. 진행하는 것이
아까도 이제 말씀한 분이 추가로 보면 우리 신용 창출 부분도 하나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있어서 그 머니 크리에이션 부분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네, 네. 선순환이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네, 네. 이것을 왜 꼭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느냐라는 네. 부분에서 역발상으로 네. 꼭 같이 힘을 합쳐서 충청권 모두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그래도 대전시가 실패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번엔 대전, 세종, 충남부까지 충청권 4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예, 예, 실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6월에 설문조사가 아무런 홍보도 없이 조사를 했는데 58.4%가 나왔습니다. 네, 네, 네. 많이 언론인들이 홍보를 해주시면 오히려 네, 더 네.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역외 유치를 충북하고 충남에 역외 유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방 언립이 설립된다면 역외 유치를 효과가 1조 원에서 2조 정도가 지역 내에서 순환이 돼서 오히려 더 네. 필요성이 늘어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교수님처럼 말씀하셨는데 추진단을 저희들이 한번 네, 네.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네.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건실한 지방은행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부실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요. 지방정부의 도움 없이도 홀로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관건일 텐데요. 최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을 위한 논의도 하루빨리 돌파구를 찾기 바랍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